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3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이네요.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격일로 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일할 시간이 일단 확보가 되고. 네, 맞아요. 특히 제가 지난 일주일 쉬었기 때문에 지금 폭주거든요, 지금. 네, 막 제보와 심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고, 또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는 아니고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체제로 돌입했어요. 모니터 팀들이 다. 물론 발족 기자회견은 어제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련해서도 저희 종편팀이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한 이틀 3일 방송을 안 하니까 좀 편하긴 합니다. 예. 뭐 저는 예전에도 늘 이렇게 제가 급한 일이 있으면 외부에 나갔다 오고 저한테는 지금 상황이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급하면 나갔다 오고 아니면 여기 들어오고 시간이 되면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전날 방송을 안 들으면 흐름이 너무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엔 내가 했던 방송이라서 대충 들었거든요. 이렇게 퉁퉁퉁 뛰면서 들었는데 이제는 전날 방송, 그러니까 저녁에 업로드가 된 방송을 꼭 들어야 한 말 또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결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활동가들이 말을 하다가 뭔가 좀 부적절한 말을 했으면 또 오히려 정정해줘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들어야겠다. 그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하는 대신에 방송을 들어야 되는, 모니터해야 되는 또 다른 부담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적응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또 모니터하는 맛도 있어요. 또 들으면서 또 같이 낄낄거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YTN 이야기, 또 YTN 전문가 이봉호 활동가께서 다른 날은 어떻게 하시나요? YTN 이야기가 보구 씨가 안 한 날은 어떻게 했었어요? 잘 없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한 게 보호 씨 온 날에 YTN 기사가 좀 큰 게 나오고. 예, 그러면 YTN 전문가? YTN 소식이 YTN 전문가 출근하시는 날만 기다리시는군요. 따라다녀요. 우리 YTN 노조께서 나의 노고를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작 저는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자격이 좀 없죠. 우리 노조가 뭐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본 것도 아니고 아무튼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저 입을 터는 것으로 좀 그래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어제 YTN 정기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YTN 노동조합은 우리사주조합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총회에 참석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어제가 56일째 파업이었고 오늘 57일째 이제 파업인데 조금 있으면 2달을 채웁니다. 근데 예상하셨다시피 어제 주주총회에서 최남수 사장은 전혀 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조에게 반박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조는 이번에도 주총회 참석을 해가지고 최남 사장의 노사 합의 파기 정황 이런 것들 비판하셨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칭송 및 두둔, 성희롱 트위터 뭐 이런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의혹 및 비판점들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사장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최남 사장은 당연히 이를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은 최남 사장이 그 성희롱 트윗 논란으로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1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보도본부장 시절이었던 2009년부터 2011월까지 이때 이제 본인이 트위터 1세대인데 뭐 트위터에다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으악, 오늘 간호원은 주사도 아프게, 엉덩이도 뒤따 아프게 때린다. 역할을 바꿔보고 하고 싶다. 흠이
간호원 아가씨 궁디에 주사 2방 두드려주는 손은 좋은데 주사는 영. 채식하라는데 아궁. 고기가 두드러기 원인일 수 있어서 아흑 뭐 이런. 아 정말 귀여운 척하신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간호사들을 기분 나쁘게 했던 간호사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서 간호사들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다고. 또 앵커들, 여성 앵커들에게도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 미녀 앵커들과 번개 중입니다. 싱글인 분들 손 들어주세요. 저희 회사 미녀 앵커 1명 추가합니다. 싱글들 주목. 저녁 행사에서 여성 앵커를 소개하며 미혼이라고 했더니 남성들이 환호성. 행사 종료 후 한국 남성들은 쭈삣쭈삣 뭐 이런 트위스터를 남겨서 역시 YTN 앵커들이 여성 앵커들이 이런 사람이 YTN 사장으로 오면 과연 사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회계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이때 1월 달에는 사과를 했어요. 수치심을 느꼈던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런데 어제 주주총회에서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성희롱 발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과를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현재 파업 중인 YTN 노조 조합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네. 앵커가 성적 놀이개냐고 강력하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주주총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어제 주주총회에서 한 번 더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유재웅 전 YTN 기획조정실장의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제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보를 넘겼죠. 삼성 측에 제보자를 넘겼던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조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근데 이 유재웅 전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휴가 중이에요. 최남 사장은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휴가 중이에요. 휴가 중이면 조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어제 또 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은 결론은 최남 사장은 물러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주주총회에서도 사실 별다른 사태의 진전은 없었고요. 지금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가 좋은 내용으로 나오는 중재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사실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위원장 이호성 위원장의 중재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이제 이호성 위원장의 그 입장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때 초창기에만 해도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방송 파행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이 계속 이건 나랑 상관없어. 나의 권한이 아니야라고 버팅기기에는 사실 부적절한 상황인 거예요. 방송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도전문 채널이 완전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을 해서 안을 내놓는 것이 또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좀 지금 자기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받을 수 있는 안을 사실은 내놔야 되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노조가 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현암수 사태 그 시기는 조금 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 이사회가 했던 그 웃기는 주문 같은 1년이나 유예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은 안 된다. 1년 뒤에 평가해보자. 네. 이사회가 내놓은 안은.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중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좀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중재라고 하면 서로 양보하라는 건데 최남 사장은 사퇴는 안 되지 않아요? 왜 안 돼요? 아니 그 자기 자신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 사퇴면 중재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아웃되는 건데. 이만큼 봐줬으면 그게 저는 된 거라고 봅니다. 몇 달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부 사퇴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일정 기간. 그러니까 시기를 주고 사퇴할 수 있다고. 뭐 이러이러한 노조가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안을 이러한 제도를 언제까지 시행하지 못하면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또는 뭐 시민들의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보도 정상화가 될 수도 있고. 기간을 짧게. 왜냐하면 YTN 노조가 이제 복귀하면은 MBC, KBS처럼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싶겠어요. 탐사 보도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또 뉴스부터 얼른 정상화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요구해왔던 지금 적폐청산 기구가 사실상 무마됐어요. 최남 사장 체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제대로 설치를 해서 인사 구성도 좀 노조한테 힘을 주고 이런 걸 조건으로 건 다음에 안 하면 사퇴. 이런 묘수가 있긴 하죠. 어제 저희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데요. 어제 사실 최고의 뉴스거리였죠. 그런데 어제 바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블랙하우스에 대해서 블랙하우스가 정봉주 전 의원을 너무 편드는 방송을 했었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또 목소리 막 민원연으로 뭐 제보도 들어오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던데요. 일단은 관련 보도가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김도영 기자가 쓴 SBS 블랙하우스 진실 규명 혼선 야기 피해자에게도 사과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블랙하우스가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28일 어제 오후에. 블랙하우스는 22일 방송에서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 당일 정 전 의원 행적이 담긴 사진들을 단독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도에서 28일 정 전 의원 사건 당일인 2011년 12월 23일 오후 6시 43분 현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김어준 씨가 방송했던 블랙하우스가 결국은 정확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진이 거의 5시 이전에 찍힌 사진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 여러 장의 사진이라는 것이. 특히 오후 1-2시에 이제 집중이 됐어요. 네네. 그 블랙하우스가 정 전 의원 알리바이 증거만 뒷받침하는 사진을 내보냈다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실제로 본 게 아니고 녹취를 쭉 읽어본 그 소감을 말하면 이렇게 다룰 거면 안 다루는 게 낫다. 그렇죠.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상 비평이고 그야말로 그냥 사진을 뭐 단독 입수했다 그래놓고 사실은 뭘 단독 입수했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 사진을 그날 왜 이렇게 많이 찍었느냐라는 이제 기자의 질문, 그리고 김어준 씨가 그날 이제 마지막 녹음하는 날이라서 특별한 날이라 전체를 찍으려고 했다. 그래서 사진 기자가 그렇게 붙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좀 김어준 씨가 계속 단정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시작할 때도 저는 특수관계인이고 법률 다툼까지 간 케이스라 일반적인 사안은 제가 논평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둘 중 하나는 무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논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강명익 씨가 물으니까 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이제 방송을 접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방송을 했거든요. 이 방송 블랙하우스는 기자가 붙어 있는 방송이고요. 기자가 최대한 자기가 객관화해서 이것을 취재를 해서 김어준 씨가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논평을 못한다 치더라도 기자는 이걸 꼼꼼하게 보도를 만들어서 완성도 있게 블랙하우스에서 정봉주 사건을 다뤘다. 그러면 어떻게 다뤘는가라는 품질의 질을 좀 가지고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뭐라고 이제 해명을 했냐면요. 제작진이 김어준 씨와 정 전 의원이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서 자칫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진을 공개했다. 첫 번째 이유는 사건 당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진에 남은 정 전 의원의 행적은 민국파 씨 증언과 맞지 않았고 정 전 의원 해명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이유는 입수한 사진을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위조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제작진은 논란이 된 특정 시간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집중했을 뿐 사건 전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혼선을 야기했다. 시청자 여러분과 피해자 A씨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말은 맞는 것 같은 게 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남은 그 정 전 의원 행적과 민국파 씨 증언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실제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요건 맞아요. 근데 어떤 변명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특수관계 때문에 너무 믿지 않았나. 그 정 전 의원의 증언을 그리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검증에 있어서 조금 소홀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 그러니까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실 이거는 여성단체뿐만 아니고요. 저희도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성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곳인데요. 여기에서도 성명을 내서 이게 이제 공중파 방송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성폭력 가해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던 김어준 씨와 동조 세력은 그 죗값을 치러서 한국 사회에 선례로 남기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제가 이 성명에 성명 초안을 우리가 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성명을 지금 낸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SBS 얘긴데 SBS와 JTBC가
동해가 일본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가 어제 동시에 저녁 종합뉴스에서 사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팩트체크 코너가 진행되던 중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버클리 어스의 미세먼지 지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동 번역 기능을 가진 구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전 제작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들의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보도 책임자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8시 뉴스에서 저희는 일본해라고 쓰여진 세 개의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인용했던 미국 기상연구소 버클리 어스의 세계 미세먼지 농도 자료가 한글로 자동 번역되면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된 겁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미리 확인하고 당연히 동해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뉴스룸 손석희 앵커는 오프닝에서 사과했고 SBS 김현우 앵커는 끝나갈 때 클로징에서 사과했다는 점. 이 정도만 다릅니다. 이게 많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사과한 거는 뭐 잘 됐지만은 사실 보통 이런 실수는 종편이 자주 했었는데 최근에 그나마 언론다운 언론이라고 많이 칭찬을 받아왔던 SBS랑 JTBC가 똑같은 날 실수를 해가지고 뭐 JTBC 종편. 그러네요. 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JTBC 종편이죠. 예. 좀 공교롭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사과하는 건 좋네요. 예, 요새 이제 MBC, JTBC, SBS는 특히 빠른 사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그게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 그 사진이나 그 뭐라 그러죠? 그림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하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어떤 굉장히 지켜야 될 규칙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주의하다라고 비판하는 뭐 일베 사진이나 일베 글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특히 이미지라는 게 막 급한 상황에서 막 검색해서 이제 다운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제도를 바꾸지 않고요. 계속 사과하고 그 직원들을 그야말로 구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일에 일관성 있게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지만 되는 거지 자꾸 사과만 저렇게 그렇죠. 남발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다. 결국 결론은 뭐다? 정규직합니다. 예, 정규직들은 다 고용해서 전문성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럼요. 인식하셔야지 되는 그런 상황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처음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지? 하다가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 번도 안 했어요. JTBC와 SBS의 위수령 공방. 진짜 요즘 이것 때문에 제 친구들의 페이스북은 아주 뜨거운데요. 특히 저희 민원연 회원이며 저희 우수 회원인 언론개혁 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께서 아주 뭐 한 7개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알았어요. 조금 더 뒤에서는 그 김동찬 국장의 문제 지적을 좀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은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자협회보 기사를 지금 봤는데요. JTBC와 SBS 위수령 공방 결국 언중위까지 가나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왜 제가 이제 보면서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리를 치는 그 싸움이지만은 싸움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JTBC와 SBS가 서로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도의 시작은 JTBC였는데요. 지난 20일에 JTBC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와 탄핵 심판 즈음에 국방부가 위수령과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를 했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도 특정 지역의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개된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라는 제목의 2개의 보고서였어요. 문건이. JTBC는 이 문건들이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서 보고했고 위수령 문건을 보고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관한 검토가 2번째 보고서죠. 그게 추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JTBC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보도를 봤을 때 아무도 이 보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합리적인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보고서가 문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문건이 2개 나왔어요. 그러면은 JTBC가 도대체 왜 국방부는 이런 검토를 했어? 이거 누가 한 거야? 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SBS가 23일 날 어떤 보도를 냈냐면은 군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한 게 아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을 받고 국방부가 제도 자체를 살펴봤던 것뿐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탄핵 촛불 집회 때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최근 한 종편이 보도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군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요청을 받고 제도 자체를 살펴봤던 것뿐이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앞뒤 자르고 병력과 무기 관련 언급만 뽑아낸 뒤 군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 촛불 위수령 증거라고 보도한 셈입니다. JTBC가 질의에 대한 답변, 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을 앞뒤 자르고 촛불 위수령 증거로 보도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사가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이게 너무 재미있게요. 23일 날 그런 보도를 하니까 24일 날 JTBC가 또 반박을 하고 그 다음날 또 SBS가 반박하고 또 그 다음날 또 JTBC가 반박하고 지금 굉장히 그 보도량도 점점 많아집니다. 신경전이 됐어요. 보도가 보통 2, 3분이잖아요. 길어야 3분, 짧으면 2분이잖아요. 보도 막 8분 막 이렇게 해요. 반박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좀 솔직히 이거는 좀 그런데 처음부터 좀 제대로 보도하지. 첫 보도, 이게 진짜 지금 우리 프레시안 얘기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첫 보도를 좀 꼼꼼하게 잘 하면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사가 다 보도를 너무 일축해서 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JTBC와 SBS 보도에서 완벽하게 흠결없는 보도는 사실 좀 없더라. 양쪽 다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양쪽 다 있다.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웃기는 건 그 첫 보도는 그렇게 짧게 해놓고 2번째, 3번째 해명 보도는 굉장히 구설이 많게 얘기가 설명도 엄청 많고 구구절절하다는 것이 좀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 공방을 이어나가면서 여러 사실관계가 얽혔지만 핵심 쟁점은 위수령을 들여다본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렇죠. 이철희 의원이냐 아니냐. 네. JTBC는 이 의원의 질의와 무관하다. 국방부에 요청한 건 위수령의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었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내용, 질서 유지를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대한 검토를 당시 장관이 지시했고 문건이 작성됐다고도 오늘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 보신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를 들은 거였죠. 예. 국방부의 움직임은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라고 주장하는 게 JTBC의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왜 오히려 위수령을 개선 요구로 바꾸는 문건을 작성하고 심지어 병력 출동이 거론된 문서까지 만들었다. 그럼 JTBC는 이거는 이철희 의원의 어떤 요구와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네, 근데 이제 SBS는 그렇지 않다. 네. 모든 시작은 어쨌든 간에 이철희 의원의 요구 때문에 이 문건이 작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네. 지금. 국방부가 촛불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JTBC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그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위수령을 들여다본 출발점이 국회의원 질의였는데 이런 전후 사정을 빼고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민감한 시기에 군이 능동적으로 위수령을 검토한 것처럼 보도한 건 왜곡이라는 게 저희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국방연구원의 위수령 존재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기겠다고 한 점, 문건에 위수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는 점, 그리고 위수령 문건을 국방부가 이달 초 먼저 의원실에 제출한 점 등을 국방부가 몰래 위수령을 발동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삼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SBS도 나름의 근거가 탄탄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네. 두 언론사의 공방에
허점이 있습니다. JTBC 같은 경우에는 26일 보도처럼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과 국방부의 움직임이 최초 보도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군 이 사정을 그러니까 처음에 낼 때 이철희 의원이 이렇게 해서 군과 국방부가 움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좀 제대로 보도가 됐다라면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JTBC가 SBS 보도 이후에 반박한 내용들 뭐 네. 이철희 의원 질의 이전에도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네. 이후에도 그 요구와는 질의와는 관련 없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게 처 보도부터 좀 나왔으면. 자, SBS 역시 부실한 게 있는데요. JTBC가 제기한 의혹 중에서 국방부 내외 그 내에 위수령 폐지 의견이 개선 필요로 바뀐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SBS가. 그러니까 SBS도 그런 내용은 왜 들어가 있는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언론사의 결론이 뭐냐면요. 손석희 JTBC 사장이 26일 보도에서 이상이 저희들이 파악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JTBC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또 여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들끼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넣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가. 그리고 이게 이런 식의 공방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공방이었다고 생각을 그럼요. 해요. 예.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 정말 꼼꼼하게 보도하고 타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매체 간 상호 비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뭐가 잘못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SBS가 JTBC의 감정을 너무 자극했다라는 생각이 든 게 표현이요.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맞아요. 네. 요런 점은 부족했다라거나 국방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으면 괜찮은데 아까 제가 말한 앞뒤 다 자르고 JTBC가 보도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곡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또 이게 전문가 아닙니까? 왜곡 보도라는 맛이 아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쓴 왜냐면 보는 사람, 쓰는 사람은 저도 저 자신도 그런데 막 왜곡, 편파, 어쩌고저쩌고 막 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왜곡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나? 이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 이건 좀 부주의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의도 자체를 너무 내가 오버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스투핏일 수 있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SBS 보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느낌이 처음 그 보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SBS가 지나치게 국방부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느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 감정적으로 JTBC의 보도를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과요. 두 번째로 김동찬 처장이 계속 시종일관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요. SBS가 이철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철희 의원이 반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이철희 의원은 혼자서 보도가 나올 때마다 계속 다른 보도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국방부의 변명이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해서 당신들이 이걸 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박 보도자료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SBS가 정확하게 이철희 의원의 어떤 반박 보도자료를 잘 담아서 이렇게 섞어서 잘 보도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그러니까 JTBC와 SBS의 싸움보다는 사실은 본질은 이철희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서 그 위수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마치 이철희 의원이 감정적으로 국방부를 코너에 몰아서 그런 문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또 너희들은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SBS 보도를 보면 그런 맥락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방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를 하나하나를 말하려면 정말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 기자협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기사가 한국기자협회 그 기자협회 보 내용인데요. 강하영 기자의 기사인데 핵심은 양쪽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러나 이것을 정정보도로 청구하는 것은 좀 아쉽다. 서로 좋은 보도 끝에 진위를 가려낼 것은 가려내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JTBC 입장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사과를 받을 수 없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럴 만큼 SBS 보도가 셌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어제인가요? 또 보도가 이제 SBS 보도가 나왔는데 그 반박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또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내용이 조금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이제는 좀 반복되고 있고. 이철희 의원은 지금 JTBC 보도가 맞다고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철희 의원 입장을 정리해보면 사실은 SBS보다는 JTBC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자기 질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국방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국방부는 SBS가 맞다 이런. 국방부 당연히 그래요. 그렇죠. 국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이 억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그래도 이제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어제 나왔던 그 SBS의 해명이 아니죠. 보도 김태훈 기자가 다시 낸 보도를 보면 JTBC의 촛불 집회 유수령 보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전후 사정이 빠져 있다고 자신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JTBC가 내놓은 그 반론의 핵심은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질의와 문제의 국방부 내부 문건은 별개의 의심스러운 문건이다.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문건들은 이달 초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를 검토한 자료라며 의원실에 직접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전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건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심스러운 문건이라면 이것을 이철희 의원에게 줬겠느냐라고 SBS는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이 보도 전반이 또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국방부의 주장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김동찬 처장이 뭐라고 왜냐면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주제에 이렇게 꽂혀 있는 사람이 이 친구밖에 없어요. 정말 열심히 꽂혀 있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네, 맞아요. 진짜 전문가 돼버렸어. 근데 이 친구 말이 뭐라고 하냐면 SBS 추가 보도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이 해당 문건을 받아 문제 삼은 맥락은 여전히 생략되어 있어. 그리고 국방부 관점이 중심이 되어 있는 보도다. SBS 보도가. 국방부 성명을 들어보면 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보도는 두루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철희 의원 측 주장은 군이 촛불 진압을 검토했다는 게 아니라 왜 한민구 전 장관이 군 내부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묵살하고 질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병력 출동 요청 시 대응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는가. 그 경위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게 이철희 의원 주장이다. 굳이 군이나 한 장관이 이에 대해서 해명하면 될 일이다. 이거에 대한 해명은 안 나오고 SBS는 자꾸 이 단계를 건너뛴 다음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내심 당신 이철희 의원 당신 위수령 선포를 의심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그런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다. SBS 보도가. 합리적인 의심이 되려면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 예를 들어서 이철희 의원이 2017년 2월에 요구했던 대면 보고가 실제 이루어졌고 그 보고에서 문건 내용이 상세히 전달이 됐다든지 등의 그런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는 SBS가 그런 정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계속 어렵게 말하지만은 사실 간단한 거는 국방부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그 억울함을 SBS에서는 열심히 보도하고 있고 JTBC는 국방부가 뭔가 이상했다. 이상함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국방부의 억울함을 JTBC가 지적하는 그 억울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진짜 해명해야 돼요. 국방부가. 그 해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계속 이철희 의원이나 JTBC한테 너희들 왜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해? 왜 너희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음해하려고 해?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보도를 그 주장을 그대로 담아주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JTBC
JTBC가 최초에 JTBC도 이 본질을 아주 잘 이철희 의원의 질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앞뒤 관계를 다 설명하면서 이 본질에 다가섰으면 참 좋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조금 모자람이 있지만 어쨌든 본질은 뭐냐면 하필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탄핵 전국에서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병력 출동하고 위수령 개선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질은 이거예요. 한민구 장관이 지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철희 의원이 실제로 질의를 해서 그 문건이 나왔다 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그거예요. 네네. 왜 병력 출동하고 위수령 개선을 그 시기에 검토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JTBC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보도에서. 근데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좀 모자라지 않느냐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동찬 처장의 주장은 그겁니다. 왜 본질은 거기에 있는데 왜 자꾸 이철희 의원을 물고 늘어지면서 문건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문건이 왜 나왔느냐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동찬 처장 주장이. 네네. MBC 소식인데요. 네. MBC가 지금이야 정상화돼가지고 그래도 대부분 많은 시민들께 격려를 받고 있지만은 MBC가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당해왔던 어떤 방송 장악의 피해가 지금도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마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MBC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외부에서 지금 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비선기구를 이용해서 MBC의 100분 토론 주제까지 정해줬다. 네. 그게 뭐냐면은 당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이던 노동 유연화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MBC를 이용했다 이겁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대단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노동시장의 어떤 이제 본인들은 개혁이라고 했지만 이제 노동 유연화, 비정규직화를 강화하는 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MBC의 간부들과 고용노동부의 비선 조직이 동원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 조직을 뒀어요. 그래서 시윤 회고, 노동시장 유연화 이거를 이제 진두지휘했는데 언론사 지면을 사거나 방송사 보도를 사실상 사서 그런 정책이 홍보되도록 하는 그 보도를 유도했던 사례가 20건 이상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의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언론 매매. 네. 네. 2015년 9월 MBC 100분 토론의 주제와 특정 패널 구성까지 청와대가 안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공정해고, 이게 공정해고가 말이 공정해고지 사실상 쉬운 해고였던 이 문제를 100분 토론에서 토론하도록 MBC에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홍보수석실의 행정관이 실무까지 챙기면서 100분 토론 추진 현황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다 고용노동부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것들입니다. 실제로 2015년 9월 22일 날 100분 토론 696회에서는 주제가 노동개혁 남은 과제는 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 중에서 그 소주제 중 하나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은 어떻게 하나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분 토론이 편선제작본부 시사제작국의 프로그램인데 네.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2015년 당시에 바로 토론 진행자가 전영국 시사제작국장이었습니다. 정영국 씨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조금 있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MBC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화된 이후에도 사실 통탄할 노릇이죠. 본인들이 왜 그런 MBC가 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 이제 하나하나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어제 소식 저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보도가 나와서 우리 얘기니까 또 우리가 자랑을 해야죠. PD저널이 상당히 어제 기자회견을 열심히 보도를 해줬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PD저널 보도고요. 지방선거 보도 경마식 중계 받아쓰기 지양해야라는 제목으로 저희 발족식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뭐 저희 발족식에 대해서는 꼭 보도 내용이 아니어도 저희 준비를 했으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림을 딱 말씀드리면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예요. 그래서 전국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전국 조직과 이 서울에 있는 서울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연은 서울 지역의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의 일환이면서 전국 조직을 자체를 저희가 이제 집행위원장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민원연은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 일부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좀 어디에 힘을 줬냐면요. 보도 준칙, 선거 보도 감시 준칙을 좀 열심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새롭게 만든 그 이유가 한 10년 됐어요. 저희가 이 준칙을 만든 지. 이전에도 준칙은 있었어요. 선거보도 감시 준칙은 늘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10년 전이니까 그때 보도 양상은 조금 달랐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축제 같은 그 좋은 선거보도를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그 유권자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도해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어요. 그리고 소수 정당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도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그때가 이제 막 그 진보 정당이 막 생기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그 선거에 많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 그를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점을 찍고 보도해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여서 선거보도 감시 준칙이 실제로 그런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보도가 확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감시 준칙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순서도 바꾸고요. 내용도 좀 더 많이 보강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대선까지 우리가 급하게 그냥 뭐 준칙이 없어도 우린 다 모니터할 수 있어. 그러고 막 덤벼서 그냥 했는데 안 되겠다. 준칙을 바꾸자. 왜냐하면 민원연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 민원연만 모니터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같이 해야 되는데 전국에 같이 하려면 이게 일관성 있는 좋은 준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 준칙을 기자들도 좀 알고 내가 이 미디어 감시 연대의 모니터 보고서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보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제시해주면 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 감시 준칙을 좀 다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선거보도 감시 준칙을 새로 만든 걸 되게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를 저도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나쁜 보도 스크랩 안 하고 요거 내용을 좀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감시 준칙을 알고 있어야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시 준칙을 좀 이렇게 제가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니터 하는 그 새로 모니터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하는데 한마디로 화투를 치려고 해도 화투짝을 맞힐 줄 알아야 화투를 칠 수 있고요. 족보를 알아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감시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것을 감시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민원연에서 만든 2018 지방선거 선거보도 감시 준칙입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각 언론사가 진짜 받아가야 돼요. 정말. 첫 번째, 선정적인 경마 중계식 보도를 감시합니다 했습니다. 이걸 맨 앞으로 놓은 이유는요. 지금 여전히 선거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마 중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경마 중계식 선거 보도라는 말은 모든 그 후보자들이 다 경마를 뛰는 말같이 오직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튀어나가고 있고 모든 선거 보도는 그 경마를 중계하는 사람처럼 그 경마 중계 들어보셨어요? 1초도 안 쉬고 2번 말 앞으로 갑니다. 3번 말 뒤로 갑니다. 이렇게 정말 다다다다 하잖아요. 입니다. 8번 마 청담도끼 바깥쪽 곡선주로 이제 따라붙기 시작하는 1번 마 트리플라인 두 마리의 대결 속에서 5번 마 챔프라인이 곡선주로 4코너에서 3위까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선거 보도가 경마 중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생각해보시면 순위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3번 말 앞으로 갔습니다. 2번 말 3번 말 뭐 사이 뒤지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보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심각한 건 여론조사 보도죠. 그래서 여론조사 보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모든 감시 준칙을 해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근데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 여론을 중심으로 선정적으로 경마 중계식 하는 선거 보도는 선거를 대립과 갈등 구도로만 만들고 후보들의 우열과 서열을 부각해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보도는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고요. 선거 보도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여론조사 보도 준칙을 숙지하시고 이에 부합하는 여론조사 보도를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세히 얘기를 하면 보도 하지 마세요에 제가 좀 넣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있어서 현저히 다른 여건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네. 지금 충남 지역에서 안희정 지사와 그 박수현 전 대변인 불출마가 됐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희정 전 지사와 박수현 전 대변인의 논란이 있기 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후보로 나온다고 가정한 여론조사 보도가 지금도 나와요. 충남 지역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보도는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갖다 쓰는 거예요. 네. 선정적이니까. 네. 재밌으니까 그 시선을 끄잖아요. 지지율 보도라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 안희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보도인데 다른 여건에서 진행한 조사를 의미 없이 갖다 쓴 사례가 되죠. 이런 것도 있죠.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와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만들면서 차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많았어요. 우리 선거 때. 예. 이게 그래프가 과학적으로 만든 것 같지가 않고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래프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엑셀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닌 그래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대선 때도 이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와요. 네네. 특히 문재인 후보 지지율의 변동률을 너무 축소한다. 그래프로 만들면서 이런 제보가 많이. 근데 이제 그런 제보 저희가 물론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서 맞는 것만 내보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지지율 격차와 변동, 여론조사 추이 등을 부각해서 자극적으로 보도하거나 너무 흥미 위주로 작은,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그 순위를 막 부각해서 흥미 위주로 하는 그런 보도를 하지 마세요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기사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 기사 제목만을 읽는 독자가 많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이나 그 후보자의 발언에 의존해서 유권자의 가치 판단을 유도하는 제목을 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제목도 제발 달지 마세요라고 준칙에 썼습니다. 동영상, 사진, 그래프, 각종 이미지 이 등 그 프레임 색조, 각도 등 다양한 요소로 텍스트가 작성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는 기사들이 작성이 되는데 이때 유권자의 인지적, 정서적 판단과 해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동영상이나 사진, 그래프, 기타 이미지의 자의적 편집, 수정이나 변형을 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수정, 변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여러 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정당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창당식이라고 해나? 선거 전에 그때 추미애 대표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 이렇게 사람을 CG를 가져다가 뒤에 배경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반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굉장히 정말 사람 멋진 무지 많고 그런 거에 가져다 놓는 식의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게 전형적인 그 변형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본 거는 정책 의제 중심의 선거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합니다 했습니다. 언론은 당연히 정책 공약을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보도의 주세요를 좀 방점을 찍었는데요. 후보와 정당에서 제시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보도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 서서 타당성을 우선 평가하시고 정당과 후보자 측의 재원 조달 방안과 이행 방법 등의 실현 가능성을 다뤄주세요. 그러니까 공약을 그냥 아무렇게나 써주지 말고 그냥 공약집 가져다가 툭툭툭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걸 분석하고 평가해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막 자의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일단은 이게 유권자 입장에 서서 타당성 있는 공약인지 보시고, 그리고 재원 조달 방법이나 이행 방법이 있는지를 봐달라는 거고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쉽게 제공해달라.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선거의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이 앞장서 달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언론이 해주지 않으면 이 후보자들은 그 정책을 내놓지 않거든요. 언론이 자꾸 압박을 해줘야 돼요. 유권자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계속 언론이 물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유권자 의제를 개발하셔서 언론이 그 후보자들에게 서울시, 교육감에게 후보자들한테 계속 물어달라는 것이고요. 보도하지 마세요는 또 맨날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와 등급을 매기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의 보도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후보자들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이벤트형, 그러니까 먹방 보도 있잖아요. 그 시장에 가서 뭘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그거 제발 좀 하지 말고 공약 보도 좀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후보나 정당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서 단술 나열하는 정책 보도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장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후보나 정당에서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그 자료를 제공하면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후보는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언론 정책이라고 봅시다. 언론 정책을 어떤 후보는 어디 맨 밑에다가 내려놓고 어떤 후보는 위에다 내려놓고 그 항목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걸 기자들이 정리할 때요. 너무 단순하게 나열해가지고 어떤 후보는 언론 정책이 없음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집을 정말 꿰뚫고 최소한 내가 서울시 관련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서울시 정책을 꿰뚫고 전체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차별성이 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는 그런 정책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자가 그 말을 그냥 가져다 붙여서 그냥 복사해서 정말 복사하는 기사가 아니고요. 잘 소화해서 자기가 잘 먹어봐서 어느 정책은 어느 후보가 더 낫고 어느 정책은 어느 후보께 더 타당성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 워딩을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기만 하는 이런 기사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양시 양비론과 기계적 균형에 매몰되지 않고 제대로 된 검증 보도를 하는지 감시합니다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제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언론은 양시 양비론과 기계적 균형에 따른 선거 보도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형평성과 중립성을 방패로 해서 진실 추적을 포기하거나 선거 쟁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이런 보도를 할 경우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정당 정책과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적극적 공정성을 실천해달라. 특히 근거 없는 음모론과 흑색선전 그리고 의혹 폭로 등을 추적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진위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거가 있는 음모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타당한 지적, 의혹?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밝혀줘야 되고 그리고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박해줘야 되는 거죠.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그 음해든 정당한 내용이든 문제 지적이 나오면 언론이 양시양비론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원래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이것은 누구에겐가 유불리하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감춰버리고 아예 지적을 안 하는 보도는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나쁜 기계적 균형의 사례가 역시 지난 대선에서 나왔는데 지난 대선 때 SBS가 대형 사고 쳤잖아요. 문재인 당시 후보가 해수부와 거래를 해서 인양하기로 했다. 이런 이 어마무시한 이 오보이자 이제 흑색선전 보도였는데 이거를 TV조선 채널A 특히 TV조선이 기계적 균형으로 보도해요. SBS가 오보라고 했는데도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SBS는 오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해수부가 괜히 그랬겠느냐? SBS가 오보라고 하지만 충분히 의혹이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고 보도 끝나요. 헐. 이러면은 이제 이 대표적으로 가장 나쁜 기계적 균형 보도 사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쟁점 사안에 대해 양적 균형을 이유로 중계 보도를 하는 게 아닌 검증 보도를 해주세요. 두 번째,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미보도하지 마세요. 세 번째,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선거 쟁점에 대한 진실 추적이나 도덕적 판단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모든 보도에서 검증 보도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거 보니까 TV조선이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안에서도 SBS 보도가 왜 오보인지 검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SBS는 오보래요. 문재인 후보도 아니래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아직 의혹이 남았대 하고 끝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기계적 균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보도해 주세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검증 보도를 내놨다 하더라도 폭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 보도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보도하지 마세요는 뭐냐면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 당사자의 반론 혹은 근거에 대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단순 인신 공격성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보도하지 마세요. 선거의 전날 등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자에 대해 폭로성 주장이 나왔을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간까지
도저히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도하지 마세요. 이건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송사들, 언론들이 다 자기네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네네. 조항이에요, 사실은. 네.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보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익명의 정보원 취재원에 의존하는 보도는 정당한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가짜뉴스의 확산 및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 취재원에만 의존하는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각종 보도자료, SNS나 블로그, 댓글 등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따옴표로 단순 인용 전달하는 보도 방식을 지향하고 그 근거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보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인용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용만 하는 보도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인용하고 그냥 끝나는 보도. 네 번째, 신진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에 대해서 충분히 보도되는지 감시합니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길게 할 얘기가 없고요. 이들에 대해서 그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배제당할 이유가 없다. 지금 거의 보도에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맨날 이제 피해자로 주로 지목되는 당이 정의당. 네네. 보도에서 등장하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선거 때. 군소정당이나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라도 일반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떨어질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의미 있는 그 공약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중요하게 보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많이 보도해달라. 보도하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은 이색 후보라면서 이들을 가십거리로 다루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군소정당 후보나 이런 신진 후보들이 대부분 좀 이색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뭐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자꾸 이 사람들을 그 정책과 공약으로 말하지 않고 자꾸 가십거리로 다루게 되는 것은 오히려 정말 해를 끼치거든요. 이런 보도 하지 말아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보도를 감시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내가 이 보도를 봤는데 투표하기 싫어진다. 그건 다 나쁜 보도예요. 에이, 진짜 나쁜 놈들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선거를 해야 돼? 다 똑같아. 이런 느낌이 들게 한다. 여러분이 그 보도를 봤는데 그럼 다 나쁜 보도예요. 그런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보도하지 마세요를 보면 선거의 홍탁함만을 강조하고 후보자들의 이합집산만을 부각하는 보도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보도하지 마세요.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이 갖는 정치개혁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다양성을 혼란과 분열로 묘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쟁과 게임 프레임, 전쟁과 게임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보면 전열정비, 사생결단, 결사항전, 모모작전, 모모전략, 모모벌 항전, 모모당 주력군 이런 식으로 간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쟁 용어, 게임 용어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략적 틀에 입각해서 유권자 운동을 재단하여 비판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당을 이렇게 정당 후보를 비판하는, 예를 들어 전에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앞에 가서 유권자 운동 그 단체에서 뭔가를 하면 그걸 엄청나게 비판해요. 유권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뭐든지 그분들이 다 선거법을 찾아보고 선거법 내에서만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이게 무슨 특정 후보 죽이기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 말라.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정책 대결을 감정적 논쟁이나 논란, 그리고 보수와 진보 혹은 특정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나 대결 구도로만 치환하거나 단순화하여 보도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보도를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보도를 해야 되느냐. 반대로 선거를 굉장히 파티처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보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형 선거운동 등 새롭고 긍정적인 선거 참여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세요. 그리고 금권선거나 관권선거, 불법 타락선거운동은 철저히 감시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세요. 하지만 그 과열된 선거운동이나 불법적 선거운동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참여의 의미,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선거 과정의 선거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특히 지방선거, 선거 엄청 여러 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아무리 반복해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거 방법. 여러분 요번에 선거 가시면 뭐뭐뭐뭐뭐 선거하셔야 됩니다. 뭐 잘못하시면 사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자세히 보도해 주셔야지 됩니다. 참여민주주의의 확립과 정치개혁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인 선거 과정에서 잘 짚어주시는 이런 보도를 해달라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역주의 감정,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보도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은 뭐냐? 항상 문제는 후보자들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부적절한 발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연이나 하경원을 부추기고 지역주의적 선거 의제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선거는 더. 네. 자, 인기 영합적이고 무분별한 지역개발 의제를 부각시키는 후보가 있을 경우에 분석을 해주세요.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따옴표로 보도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것이고요. 지역주의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중심의 판세 보도를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고요. 지연을 부각하거나 지역 감정을 자극하거나 소지역주의를 부각시켜서 지역사회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후보의 발언이 나올 경우에 따옴표로만 보도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해 주세요. 지역개발 의제가 나올 경우에 정말 이 의제가 지역개발이 필요한 건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역에만 이익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시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의를 강조하는 보도가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도하지 말고 지적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지킬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안 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감시하겠다 이거예요. 네, 아이고. 그래서 알겠어요. 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사실은 미투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그 미투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감시 준칙이 굉장히 나름 까다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는데 저는 미투 보도도 이 기준으로 저희는 모니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거판에서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미투를 이유로 해서 만약에 음해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똑같은 기준으로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찾아봐서 보도를 해야 되고요. 익명의 그 제보자에 의한 미투라고 하면 최소한 언론사가 이거 보도해도 될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해서 자신들이 이걸 보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을 때 보도해야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 보도가 올해의 화두는 저는 검증 보도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런 흑색 선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동안 우리 언론이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뒷전에 서서 흥미 위주의 보도만 하고 말았거든요. 여론조사 지지율 보도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찾아달라. 이런 이번에 기대가 좀 큽니다. 정상화된 KBS, MBC도 있고 네. 또 뭐 늘 열심히 하는 다른 언론들도 있고 해서 기대가 좀 있는 편이고 익명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취재원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자분들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양해달라는 거예요. 특히 부실한 근거가 거의 없고 익명 취재원의 증언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 큰 의혹이나 이슈인데 근거가 하나도 없고 익명 취재원의 증언만 있다. 누가 믿어요? 근데 그런 보도가 많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익명 취재를 충분히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증명해 줄 만한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된다. 네. 다른 근거와 정황이 있지 않은 이상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고요.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조선이 그런 보도 되게 많이 해요. 야, 북한이 핵 만들었대. 익명의 우리 취재원이 그래. 이런 보도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보도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보도. 이런 식의 보도를 하지 말자는 거지. 익명 취재는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고 전화, 제보, 그러니까 선거 보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그 전화번호를 저희가 또 이제 했는데 민원연 원래 저희 그 제보 받는 02392-0181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거 말고 저희가 1661-0999 번호를 개설했어요. 좀 더 편하게 외우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그 번호로 제보를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역에 사시고 계신데 그
지역 관련된 언론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지역에 지금 선거보도감시연대를 출범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다 뜨지 않았는데요. 이미 전화번호랑 이메일은 다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PD저널 보도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고 지역 언론이 아니고 조중동 그리고 종편, 연합뉴스 뭐 이런 포털 이런 데 뜬 기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1661-0999로 주시면 저희가 민원연이 접수를 하고요. 그거 말고 완전히 지방 언론 있잖아요. 지방 신문 그리고 KBS, MBC지만 저녁 종합뉴스에서 하는 지역 소식 있죠. 뭐 거기에서 거기에서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민원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번호는 저희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할게요. 그래서 그 정 불편하다. 그럼 민원연으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가 받아서 그 지역에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미련곰탱님께서 어제 방송 잘 들었다면서 프레시아는 어쩔 보면은 진실을 보도했는데 보도윤리에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유민지 기획부장님께 큰 누나와 작은 누나 특집으로 바꿔드린다고. 이모 조카와의 나이 차이가 너무 얼마 안 나죠. 그리고 이제 또 미련곰탱님께서 오늘은 톰과 제리 특집이라고, 처장님과 봉봉 선임 활동가님의 톰과 제리 특집이라고. 제가 톰인가요? 예. 네가 제리거든요. 진짜. NR킴 공구이사님, 유민지 부장님의 부녀회 가입과 고정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민원연의 한계이다. 민원연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민원연에 대해서 저희 미투 보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댓글로는 서울 공돌이님께서는 슬로우 뉴스에 대한 논평은 참 한숨만 나오는군요. 라고 하셨는데 민원연에서 그동안 취해온 입장은 한편 이해합니다만 언론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에 대한 것이지 미투의 익명보도 전체를 싸잡은 보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판받은 것에만 신경 써서 전혀 중립적으로 글을 읽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셨어요. 슬로우 뉴스 논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슬로우 뉴스에 대해서 그 보도에 대해서 또 일면 굉장히 좋은 점도 있다라고 했고요. 다만 익명 보도 전체를 싸잡은 보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보도를 읽고 나면 남는 인상이 아무래도 익명 미투에 대해서는 이제 아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배나은 활동가가 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440416님, 오늘은 새로운 부녀의 조합인가요? 유민지 부장님은 갈수록 적응하셨는지 기존 멤버인 것 같네요. 이제 댓글 읽어줄 때도 자기 방송인지 확인해서 읽어야 할 것 같네요. 수요일로 옮긴 베나쇼, 배나은 활동가님의 미투 관련 내용은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제 시상식은 몰라서 못 갔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은지 기자님 상도 받았는데 다음 달에는 가야지.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티에노님, 네. 이제 댓글을 머리 써서 써야 합니다. 이건 부녀의 편의 댓글인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처장님과 봉봉에게 선제 후기를 남기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 정말 센스 있게 다루시네요, 댓글을. 근데 이러다가 내일도 부녀회가 방송을 할 수도 있다. 오늘 부녀 회장님이 조금은 감정적이셨다. 오늘따라 뭐뭐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요즘 모니터링하는데 스트레스가 많다고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참 저희 걱정해 주시는 댓글 감사하고, 사실 보니까 저희 비판하는 댓글도 많이 있는데 저희 감사합니다, 모든 댓글에. 네, 레이니 칠세님,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아파서 뉴스를 못 접하고 있다. 오후 6시에야 처음으로 뉴스와 팟캐를 들었는데 난리도 아니네요. 이것은 아마 정봉주 의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저도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정말 몇 시간만 뉴스만 안 봐도 이렇게 난리가 나니. 각종 사건에 미디어들도 바쁘지만 그것을 감시하실 우리 민원연 식구들이 걱정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PD님의 성견지명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새로운 광고가 아주 많이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민지비장 광고 네네. 관련해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니칠세님이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하면서 이봉호 활동가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내일 안 나오시는 것 같아 걱정이다 하면서 MBN 뉴스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양문석이라는 패널분이 나오시더라.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차명진 씨가 여기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자 비분간계하시며 일침을 놓았다. 속이 다 뻥 뚫렸다. 차명진으로 받은 스트레스 양문석으로 풀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근데 네. 잘 보셨어요. 종편에 나오는 종편에 사실 그나마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양문석 씨가. 예. 근데 저는 양문석 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희 그 언론단체 활동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이기는 하지만 그 언론개혁 시민연대의 활동가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대표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을 하셨습니다. 1기 방통위원이었죠. 그러니까 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가셨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이 방송을 열심히 하는 그 상황이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셨습니다. 전에는 뭐 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근데 양문석 씨가 정말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시원시원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더 조리 있고 논리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진짜 종편에 계속 출연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종편화돼가지고 종편 문화에 오염되죠. 너무 화가 많이 나나 봐. 내가 봐도 그래. 왜냐면 방송이 저쪽이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걸 그러니까, 조근조근 지적하는 거에 한계를 느끼고 이 성격이 나빠져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 진짜 성격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고 욱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토론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야 나도 그렇게 하는데 상대가 비상식적으로 나오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종편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문석 씨가 정말 선방하고 다니긴 하지만 그러다가 성격 베린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자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굉장히 길고 우리 편집하시는 지금 PD님이 지금 눈이 퀭합니다. 오늘도 힘드시겠어요. 제 꼬르륵 소리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저희 꼬르륵 소리 오늘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다 못 자릅니다. 네, 꼬르륵 특집입니다. 지금도 나네. 왜 이러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내일 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